모두 안녕하신가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강필성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남들처럼 자식 먹여 살리고 가족 부양하랴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늙은이가 서 있더군요. 눈을 끔뻑이며 자세히 보니 그건 제가 늙은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의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제 경우에는 아들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우리 영호는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자기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아내는 다소 차가운 편인 반면 이런 말 하면 쑥스럽지만 저는 살가운 편이거든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저의 꿈이었죠. 우리 3대 독자 영호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혼자 된 저희 처지를 더욱 실감했답니다. 아내하고는 황혼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한 후로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소일거리로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늙다가 죽는 거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받아들이려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상황이 급변한 건 며느리 윤선이 때문이었습니다. 윤선이는 다소간 어리광이 있는 아들 영호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어요.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영호 녀석에게는 저런 현실적인 여자가 어울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자기 엄마보다는 저와 더 가깝던 영호는 결혼 후에도 저를 더 자주 집에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자기 엄마가 재혼한 것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와 황혼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여자는 곧바로 재혼했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시 제가 아들 내외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 후 1년쯤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답게 집을 멋스럽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어디 하나 아쉬운 구석 없이 말이죠. 우리 아들 영호가 좋은 여자를 만나 잘 살고 있구나 안심되었답니다. 손주인 민규까지 태어나니까 더할 나위가 없더군요. 정말로요. 다정한 아들, 똑똑한 며느리, 토끼 같은 손주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민규의 8번째 생일을 기념하러 아들 내외 집에 방문한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계속 혼자서 지내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의 말에 어찌나 기쁘던지요. 사실 그 자리에서 얼쑤좋다며 승낙하고 싶었지만 늙은 부모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덥석 받기보다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결정이 아들 며느리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일단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니 적막함과 쓸쓸함이 곧바로 저에게 닥치더군요. 영호와 윤선이의 제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체감이 되었죠. 저는 3일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영호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요. 처음에는 조심에 또 조심을 더했어요. 혼자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게 설레는 만큼 두렵기도 했어요. 이미 아내와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해야 했던 만큼 또다시 누군가를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들네 집에 머물던 첫날부터 모든 것이 좋았답니다. 무엇보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좋았어요. 혼자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구. 함께 밥을 먹을 식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때로는 비참하기도 한지를요. 그런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저는 특히나 며느리 윤선이가 저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눈치를 많이 보았답니다. 그런 게 윤선이에게까지 느껴졌는지 녀석이 나중에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너무 그렇게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님을 진짜 제 친아버지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아버님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윤선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덕분에 눈칫밥은 접어두고 아들 부부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매일 저녁 민규와 윤선이 영호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었죠.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영호 너도 참.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더 해줬다고 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다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우리 남편 말처럼 아버님 오시고 나서 집안에 더 온기가 도는 것 같은걸요. 둘 다 일하랴 집안일 하랴 바빴는데 아버님이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민규 등하교도 같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구나. 보잘것없는 늙은이인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줘서 다들 정말 고맙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호와 윤선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귀하고 잘 대해주니까요. 요즘 세상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귀하게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영호와 윤선이는 달랐기에, 제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기에, 그리고 그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기에 정말 천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진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과 오해가 점차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걸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일거리로 폐지를 줍곤 했어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서 저를 딱히 써주는 곳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비를 하자니 요즘 뉴스에서 온갖 흉흉한 이야기가 많으니 늙어서 무시당할 바에는 그냥 폐지라도 좀 주어서 용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이었죠. 이전에 혼자 살 때는 주택이었기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네는 아파트인 걸 제가 간과했었나 봐요. 문제의 발생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오래간만에 아침 산책이나 나가볼까? 한동안 아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중단했었는데 아침잠이 없어 곤란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윤선이가 그럴 필요 없다고 허락까지 해줬으니 아침에 나가 아파트를 한 바퀴 빙 돌았죠. 그런데 마침 쓰레기 버리는 곳에 박스랑 신문지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것들을 집어 영혼의 아파트 독립구에 쌓아놓았어요. 붉은 매직으로 903호 물건이라고 단단히 써놓기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늙은 노인의 미련한 짓거리였던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듯이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늦은 밤이 되도록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 윤선이가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우리 동 입구에 쌓인 폐지? 아버님께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응? 맞다. 아니 글쎄 사람들이 돈 될 만한 것들을 잔뜩 모아서 아무렇게나 방치했더라고. 그래서 용돈벌이나 해볼까 해서 모아두었지. 아니, 아버님. 아파트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어떡해요? 응?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아니, 그게
윤선이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차마 제게 무어라 직접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야근을 마치고 온 영호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죠. 아버지, 아파트 동 입구는 공용 공간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끼리 폐지 같은 걸 모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죠. 그러니? 난 몰랐다. 미안하구나. 솔직히 그때 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사과했어요. 정확히 제 잘못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그냥 일단 내가 잘못했다니까. 영호랑 윤선이가 허튼 소리를 할 리는 없으니 내가 사과해야겠다 싶어서 한 거였죠. 그때는 그저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주 민규가 다음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거든요. 엄마, 애들이 나더러 거지래. 우리 집이 폐지 줍는 거지들 집이래. 민규의 말에 아들 내외는 물론 저까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알고 보니 제가 폐지를 주워동 입구에 놓았던 걸. 민규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뽀르르 달려가 소문을 낸 모양이었어요. 덕분에 민규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요. 저는 미안함에 무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손주가 놀림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윤선이가 그러더군요. 민규야,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건 바로 네 할아버지야. 우린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준 윤선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저를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는데도 저에게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차분히 민규 앞에서 저를 두둔해 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마움을 품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제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술을 한잔하는 것 같았죠. 저에게도 함께 하겠냐고 물어주었지만 저 때문에 둘이 마음고생했으니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얼른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놈의 소변. 늙어서 작아진 방광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깨버렸답니다. 시간을 보니 겨우 12시 조금 지나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가 술을 마시며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었죠. 눈치를 보며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영호랑 윤선이가 제가 깼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화장실을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한 발짝 내딛기도 전에 제 귀에 윤선이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히더군요. 진짜 아버님 이번에는 너무하셨어.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멈칫하게 되더군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귓가에라도 있는 것처럼 쿵쾅대었죠. 아니, 여기가 무슨 빈민가 판자촌도 아니고. 도대체 왜 폐지를 주워 오시는 거냐고. 주워 오시길. 아버님 쓸데없는 짓 때문에 민규까지 학교에서 놀림받고.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윤선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역시 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말을 해줬지만 실제 본심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명백히 저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영호도 그걸 아는지 윤선이의 푸념을 듣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런 둘의 하소연을 밤새 들으며 조용히 또 조용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눈치를 보며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폐지를 줍지 않음은 물론 이전에는 편하게 했던 행동들. 가령 손자 민규 등하교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아들네 집안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민규를 무사히 학교까지 등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노구를 이끌고 민규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학교 입구가 아직 한참 멀었는데
민규가 제 손을 놓더니 말하더군요.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갈게요. 저는 의아함에 입을 열었어요. 혼자 가겠다고? 아직 건널목도 많고 차가 많아서 위험할 텐데. 엄마가 학교 입구 도착 전에 할아버지랑 떨어져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갈래요. 엄마가 할아버지랑 떨어져서 가라고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충격에 제가 되물었지만 민규는 대답하지 않고 학교로 휙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민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어디 지탱에 버틸 곳을 찾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쓰러졌죠. 지나가던 젊은이들은 헉 소리를 내거나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릴 뿐 누구 하나 제게 다가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근거리에서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초등학생 무리가 있더군요. 야, 저기 폐지 줍는 할아버지다. 민규네 할아버지 맞지? 할아버지, 우리 학교까지 폐지 주우러 오셨어요? 저는 녀석들의 괘씸한 말에 한마디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더군요. 무엇 말을 하려다가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웠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가까운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름이 북받치더군요. 분명 일의 시작은 저였어요. 아들네 집에 와 폐지를 줍다니 참 미련하고 멍청한 짓거리였죠. 하지만 그건 아들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제 용돈을 벌어보려던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제게 벌어진 일들. 손주 등교를 돕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젊은이 중 그 누구도 돕지 않은 것들. 그리고 새파랗게 어린아이들에게 모멸과 멸시를 당한 일까지. 고작 폐지 하나를 주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당해 마땅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럽고 억울했죠. 이 세상에 노인을 위한 장소가 늙고 병든 몸이 발 디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서러움을 뒤로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더 이렇게 있다가 혹여나 또 손주와 아들 내외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요. 도와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세상은 저에게 잠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더군요. 우선 먼저 이상했던 건 손자 민규였어요. 힘든 몸을 이끌고 평소처럼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다시 갔어요. 아침 뉴스에서 눈이 온다더니 하늘에서 펑펑 한방눈이 쏟아지더군요. 아침에 제가 쓰러졌던 곳을 지나려니 아찔한 기억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내 손자를 위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죠. 다른 아이들은 다 나와도 민규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함을 느껴 며느리 윤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선이니? 그게 민규가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서 말이다. 아,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민규는 제가 오늘 일찍 조퇴시켰어요. 저랑 남편이랑 잠깐 들렀다 올 곳이 있어서요. 며느리 윤선이의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딱딱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끼며 일단은 알겠다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더군요. 손자를 데리러 힘을 내었던 것이지 실제 몸은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 영혼의 가족 누구도 돌아오지를 않더군요. 윤선이, 민규, 영호. 단 한 명도 오지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멍하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셋을 기다렸죠. 혹시나 셋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중간에 문자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더니 셋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곧장 아들 내외와 손주를 얼른 맞이했어요. 왔니? 너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윤선이는 그런 저의 인사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이고 지나가 버리더군요. 당황한 저에게 영호는 한숨만 깊이 쉬어 보이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윤선이가 민규에게 말하더군요. 강민규, 넌 네 방에 잠깐 들어가 있어. 싫어. 나 거실에서 넷플릭스 볼 거란 말이야. 들어가라면 들어가. 어디서 말대꾸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가, 윤선아. 무슨 일이니? 대체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이에게 대뜸 소리부터 지르다니 말이야. 제 말에 윤선이가 민규가 들어가기도 전에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아버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난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민규네 학교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이셨다면서요. 추한 꼴이라고? 저는 윤선이의 말에 눈을 끔뻑였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죠. 제가 민규네 학교 앞에 쓰러져 아픈 몸을 겨우 일으키던 순간이요. 설마 지금 내가 민규 학교 앞에서 기절할 뻔한 걸 말하는 거니? 제발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느리 윤선이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픈 몸을, 자기 시아버지의 아픈 건강을 모두 무시하고 저렇게 잔인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기절이고 뭐고 모르겠고요. 제가 전에는 그냥 한번 참았는데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 제발 추한 꼴 좀 보이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때문에 민규가 오늘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잖아요. 놀림을 받았다고? 뭐라고 들었는데 그러니? 민규가 제 아들이 아버님이 학교 앞에서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또 놀림을 받았대요. 너희 거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구걸한다고요. 저는 윤선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닥을 기면서 구걸한다니. 억울한 마음에 입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그건 오해다. 나는 구걸을 한 게 아니라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거야. 그래서 길 가던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해봤지만 소용없었고. 네, 아버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왜 항상 그게 민규랑 엮이냐고요. 대체 왜 저희 집에 와서 민규랑 저희를 괴롭게 하시는 거냐고요? 며느리 윤선이의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윤선이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 옆에 있는 아들 영호를 바라보았어요. 영호야, 너도 네 아내랑 같은 생각이니? 아비인 내가, 이 아버지가 너와 너의 집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니? 영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더군요. 녀석은 혈육이자 가족이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인 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아내 편을 더 들고 있는 거였어요. 눈앞에서 이렇게 자기 아비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모습에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죠. 그만 됐다. 그래, 너희 둘에게 내가 그리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 이거지? 둘 다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저는 다시 윤선이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늙은이라 이 말이지? 윤선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제 작은 짐이 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영호가 무언가 직감한 듯 다가와 말하더군요. 아버지, 뭐 하시려는 거예요? 뭐긴 너희들에게 방해만 되는 이 늙은이 치워주려 그런다.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긴 됐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짐을 챙겨 나오는데 영호는 말리려다가도 며느리 윤선이 눈치를 보더니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쓴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방해되는 늙은이는 이만 가마. 너희는 너희대로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말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더군요. 길에는 그런 눈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요. 깊게 쌓인 눈 위에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그렇지 않아도 늙어 힘 빠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제가 걸어온 길에 홀로 남은 발자국들을 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힘없이 남겨진 저희 발자국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무얼 그리 잘못한 걸까? 그저 폐지를 한 번 주었다고. 네,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아들 며느리 내외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서 다 늙은 이 나이에 눈 내리는 밤에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라니 서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힘겹게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탔어요. 운전사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제가 타자마자 버스를 출발시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곁에 있던 봉을 붙잡고 몸을 지탱한 채로 버스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현금을 꺼내니 젊은 기사가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이 버스는 현금 안 받는 버스예요. 카드 없으면 내리세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현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드가 없으면 내리라니요. 게다가 바깥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택시 하나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사님, 내가 미안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가 없어서. 현금으로 어떻게든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금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귀찮게. 젊은 기사가 말을 하며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 문을 열어버리더군요. 돈 낼 카드 없으면 내리세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꼭 저 하나 때문에 버스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말하더군요. 내가 대신 낼게요. 그러고는 할머니가 저 대신 버스 요금을 내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제가 할머니 곁에 앉아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요. 뭘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지난번에 요금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도와준 기억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옛사람들은 그래도 서로 정을 알고 도울 줄을 아는데 어찌된 게 팔팔한 젊은이들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만 지는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다시 울컥하더군요. 할머니의 말대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건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 뿐이었지. 젊은이들은 제각기 귀에 이어폰을 끼거나 자기 휴대폰을 쳐다보며 누구도 제게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에게 10,000원을 주었어요.
할머니가 극구 사양했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꼭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그렇게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집은 온기 하나 없이 차더군요. 보일러를 틀고 혼자 멍하니 차디찬 거실 바닥이 따뜻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저는 그게 영호일까 싶어. 이제라도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며 연락한 아들 며느리가 아닐까 싶은 마음에 급히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은커녕 그냥 광고 전화였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주책이지, 주책이야. 그 꼴을 당하고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날 이후로도 아들 내외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휴대폰만 바라보며 영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문득 이대로 바보처럼 아들만 잊지 못하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영영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혼한 전 아내와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어 하다가 결국 혼자서 그러고 있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 피하던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도 가보고 동사무소에도 갔죠.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 저와 같은 신세인 노인분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소통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공통 문제구나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차 외로움도 잊혀지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도 되더군요. 그렇게 3달쯤 지났을까요? 아들 영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구나. 3달 만에 듣는 아들 영호의 목소리는 정말 달콤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내 정신을 바로잡았어요. 눈 속에서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쫓아낸 녀석이 이제와 연락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였죠.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 민규 좀 며칠 봐줄 수 있으세요?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말하는 걸 들어보니 구구절절하더군요. 자기도 면목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인 아버지께 부탁했다고요. 옆에서 며느리 윤선이가 말하더군요. 아버님, 집 주소로 한우 보내놨어요. 사실 지난번에 아버님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좋은 고기라도 좀 드셨으면 해서요. 어이가 없더군요. 한우? 고작 고기 몇 덩이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라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고맙구나. 그래, 그래서 너희 둘은 민규를 나에게 맡기고 어디를 갈 생각이니? 그게 사실 이번이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요. 그래서 가까운 해외라도 좀 다녀오려고요. 해외? 그래, 해외여행이라. 아버지인 나를 눈 속에 내쫓아놓고 3달 만에 연락해서는 한다는 말이 너네들 해외여행 가는데 일조해라 이 말이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뻔뻔스러운 것도 정도껏 해라. 제 말에 영호가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 엄마가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할 때도 나는 참을 수 있었다. 그래도 아들인 네가 곁에 있으니까. 너는 내가 잘 키웠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보니 아니더구나. 너조차도 나를 이렇게나 무시한다는 걸. 네 엄마처럼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영호 그리고 윤선이. 너희 둘이 나에게 전화해서 해야 할 말은
손주 민규를 봐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사죄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화 끊지 마세요. 저는 아들 영호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몇 차례 더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이죠. 그 뒤로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영호로부터는 연락이 가끔 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요. 그때는 자기들도 여행의 기분에 취해 실수한 거라고. 이제 그만 화 푸시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윤선이. 그 두 아이들이 저에게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눈길을 홀로 걸어야 했던 저의 비참한 기억들. 모든 걸 잊지 않고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은 노년을 홀로 보내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들 내외에게 저를 버렸던 녀석들을 용서하고 다시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주시면 달게 듣겠습니다.